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문제풀이 과정이고 7, 8월 달에. 자, 문제풀이는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기출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어떤 단어는 다 풀기도 했었고 어떤 단어는 홀수만 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2시간 합격당 교재에서 기출문제 편 우리가 이제 짝수 문제가 있죠. 짝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편에 문제를 거의 다 풀 건데 겹치는 문제나 일부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은 제가 빼고 선별해서 PPT로 작업을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제 2시간 합격당 문제풀이는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습은, 이론 정리는 예습을 해와서 전에 공부했던 2시간 합격당 교재 앞부분에 있는 이론 파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스마트 학개론 1, 2월 달에 공부했던 거 있죠. 스마트 학개론 교재로 해당 단원에 해당되는 걸 미리 이론 정리를 해와서 문제풀이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참여할 거고, 자, 목표는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으니까 언제나 풀어봐야 되고 계속, 그다음에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해석 능력과 지문 해석 능력을 우리가 좀 기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 학습 방법은 이론을 무조건 예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로 문제풀이 할 때 이론을 다 정리하진 못할 거고 문제 양이 좀 제법 있다 보니까, 자, 이론을 예습을 해 오시고, 자, 그 다음에 2시간당 교재에 예상 문제를 만약에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꼭 풀지 않아도 괜찮아, 예상 문제는. 근데 이제 짝수 문제, 기출 문제를 풀 거니까 기출 문제는 꾸준히 풀었던 거 다시 풀고 다시 풀어도 도움이 될 거니까 기출문제는 계속 풀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풀이를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내 걸로 되진 않아요. 절대로 스스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설명을 들었지만 스스로 풀다 보면 이걸 설명을 들었던 건지 안 들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풀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 머릿속의 이론과 맞춰지는 건지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니까 반드시 복습풀이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교재를 뭐 3시간에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나 마지막에는 이제 뭐 2시간, 1시간에 다 볼 수 있는 건 모든 문제를 다 읽진 못하고, 내가 이 문제는 언제 다시 나와도 무조건 맞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는 버리고 이건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거고, 다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있겠다, 어려운 거다, 이런 문제만 체크내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볼 때는 이 교재에 20, 30%만 보더라도 한 권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안 봐도 될 문제와 다시 봐야 될 문제를 구분을 해놔야 나중에 2번째, 3번째 볼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이제 원서 접수하고 시험장에 가실 분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물론 열심히 안 하고 가서 보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난 떨어졌어야 하고 생각할 거야 이미. 근데 내가 무조건 합격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우리 또 직장까지 다녀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체크를 잘 해놔야 다음에 볼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문제를 내가 찍어서라도 맞은 거라면 다음에 봤을 때 찍어도 또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처음에 틀렸다라면 다음에 나오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틀린 문제 중에서 정확히 해석하지 않는 문제를 잘 체크해놔서 다음에 다시 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기출문제는 언제나 여러 번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자, 이건 뭐 우리가 짝수 문제는 풀겠지만 홀수 번호라고 전에 공부했던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또 홀수 문제도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암기 코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코드.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됐지만 빠르게 떠오르지 않고 갑자기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는 보통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걸 염려하여 암기 코드로 정리하는 거니까 암기 코드로 정리하시고, 유튜브에서 황재원의 암기 코드 치면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해 놨으니까 시간 없을 때 듣기만 해도 충분히 암기 코드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암기하시고, 계산 문제는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학개론이 어렵게 나온다라면 지문이 어려운 거지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물론 계산 문제가 평균 9문제 출제될 때 3, 4문제는 어렵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지만 4, 5문제는 무조건 언제나 전에 나왔던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그런 문제는 맞아줘야 돼요. 어렵게 출제된다라면 평균이 막 10점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의 차이에 2, 3점 내려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출제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60점 근방에 있어서 한 문제 맞으면 합격하고 한 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질 거냐 붙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어렵냐 쉽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계산 문제 한두 문제를 맞으면 안정적으로 쉽게 더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꾸준히 연습하시고, 자, 계산 문제 특강이 7월 20일 날 무료 특강으로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오프라인은 제가 수업하진 못하고 온라인 스튜디오 촬영해가지고 7월 20일 날 업로드 해드릴 거고, 계산 문제집이 출간이 될 거니까 구입하시던지, 수강 후기 이벤트가 있죠. 수강 후기 쓰면 제가 무료로 발송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집을 가지고 어려운 계산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유형만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습 문제도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자, 그리고 내가 계산 문제 아직 어렵다 그러면 기초계산 문제 특강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아마 기초계산 문제 수업이 등장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 물론 이것만 해도 3, 4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계산 문제 수업이라도 반드시 들어서 여기 있는 유형만이라도 반드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파트로 144페이지에 우리 이제 1단원부터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제가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지 정리를 쭉 해주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스스로 교재 옆에다 놓으면서 보면서 하면 좋을 거고, 교재는 앞부분에 있는 이론 파트를 사용해도 괜찮고 스마트 학기로는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언제나 문제풀이 할 때는 이론서가 옆에 있어야 돼요. 궁금할 때마다 펼쳐가지고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쭉 정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론서 옆에 놓고 문제풀이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 보죠. 이번에. 자, 기출문제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얘기할 때 한번 잠깐 정리하면,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하고, 공급업,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타 관련 서비스업 있는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되고, 자, 공급업을 크게 2개로 나눴을 때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구분하고, 자,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공으로 표현하죠. 개공이 뭐예요? 개발 및 공급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여기에 관리업이 들어갈 거고,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뭐냐면 중개업, 그 다음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죠.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모든 부동산의 임대업이 가능해요. 이 개발 및 공급도 모든 부동산 가능한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관리업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만 관리업이 가능하고,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시설 같은 건 사업시설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중개업의 대리업도 포함하고, 자문업은 투자자문업이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금융업 같은 건 없어요. 투자업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융업은 은행에서 하는 거지 부동산업과 관련 없고, 직접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투자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온다면 앞에 무슨 부동산 안 된다? 기타나 시설 같은 건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건설업 같은 것도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지 건설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관리라고 나오면 앞에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부동산이 나와야 되냐면 주거용, 비주거용만 들어가고,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 맞고 비주거용 맞는데, 자, 여기에 사업시설, 유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사업시설은 기타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시설은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기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들어가지 않는 거고,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하고 사무용이나 상업용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린 거고. 자, 기출 4번에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자, 독립된 정착물 4가지가 있죠. 무조건 외워야죠. 건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가지가 독립부동산이고 독립정착물이죠. 자,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국어죠. 국어는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 땅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은 맞는데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정착물이에요. 그럼 이 정착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 주인이죠.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국어를 뭐라고 하냐면 인공수로, 또랑이라 그랬어요. 지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이 아닌 건 3번이고. 자, 6번에 보죠. 토지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 택지 지역 내에서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 후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 내는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용도지역은 학교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따라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 3가지를 뭐라 그래요?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 3개만을 이걸 용도지역이라 하지. 다른 건 용도지역이라 하지 않아요. 감정평가상 학계론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3개만 얘기한다. 자,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대요. 용도지역 내에서니까 뭐라고 한다? 이행지. 맞네요.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등기 단위다. 얘가 중요한 거죠. 등기 등록 단위예요. 등기법상 중요한. 등기는 필지별로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죠. 등기하면 지번이 부여되는 거고, 그래서 법률적 개념으로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절대로 면적 단위라고 나오면 안 돼요. 면적 단위는 토지의 분류와 관련 없고 제곱미터 평, 이거 면적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단위 똑같이 쓴다고 해서 면적 단위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면적 단위는 토지 분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보니까 자, 획지는 인위적으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자,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맞죠? 가격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 자, 낮이는 건부지 중, 건부지라는 건 건물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물 있는 토지 중에서 용적률 배열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 즉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는 거죠.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공지. 낮이는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깨끗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권리상, 사법상의 제한만 없어야지 공법상의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낮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건물 짓지 않고 남겨준 토지는 공지라고 하죠. 자,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걸 맹지라고 하죠. 이 맹지가 도로의 일부 좁은 접속면을 가지게 된다라면, 옆에 땅을 사가지고 도로하고 좁은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하죠. 자, 맹지에서 일부 도로 접속면을 좁은 걸 갖게 되면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하죠. 토지에 대한 분류를 틀리면 이건 합격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매년 나오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토지 이용 목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건부지 중 건물 있는 토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빈 땅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공지. 즉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토지 이렇게 얘기하죠. 공지. 부지는 모든 바닥 토지를 부지라 그래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는 부지.
모든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가장 넓은 포괄적인 개념의 토지를 부지라고 하고, 만약 이때 건폐율이 하향 조정됐다고 해보죠. 그럼 건물을 넓게 짓는 거예요, 좁게 짓는 거예요? 건폐율이 하향됐다. 좁게 지으라는 거예요, 건물을. 건폐율 배웠죠? 토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건폐율이죠, 건폐율. 건물을 좁게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폐율이 하향됐다는 건 규제가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을 좁게 지으니까 빈 땅, 공지가 어때진다? 늘어난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등기법령상 등록 단위래. 등기 등록 단위로 토지를 말하는 건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하죠. 이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이건 택지를 얘기하고 택지를 공법에서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건 필지를 얘기하죠. 필지. 자, 3번에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됐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자, 법적으로는 소유권 인정됐대요. 법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걸 법지라고 하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소유권이 죄송하네. 이건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소유권 인정되는 원래 정답이었으나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했다라고 나왔네요. 하천으로 변했다. 수면에 잠겼다. 하수나 바다, 강에 잠겼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 포락지라고 하죠. 이 내용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등기부가 있는 정답이었으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수면 밑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포락지죠. 포락지. 포락지가 나와야 되고, 포구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 그래요. 배가 드나들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밑에 잠긴 토지는 다 포락지예요. 이때 이제 빈지는 뭐냐면 이건 해변 토지를 얘기하는데, 즉 해안선부터 지적 공부가 시작될 때까지의 여기는 등기부가 없어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받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많은 토지를, 이 해안 토지, 해변 토지, 바닷가를 빈지라고 하는 거죠. 자, 빈지는 법지와 반대로, 법지는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 반대로 소유권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많은 토지를 빈지라고 하죠.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걸 빈지라고 하죠. 얘하고 얘가 달라졌네요. 자,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죠. 원래 바탕 소자를 쓰니까 소지.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10번 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죠. 건물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택지. 주상공업용 토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죠? 건물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자,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배운 바가 없어요. 이건 1단지를 얘기하는데, 2개 이상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의 한 덩어리를 1단지라고 하는데, 이건 획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배웠던 획지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뭐가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이 비슷한 토지를 획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보니까 지가의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라고 나왔어요. 지가 공시를 위해 뭐라고 나와야 돼요? 표준지죠.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라 그랬어요. 자,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지, 표본지가 아니죠. 자,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대표성 토지를 표본지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가 공시를 위해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지가 하면서 표준지를 떠올려야 돼요. 답을 찾는 데는 뭐 어렵지 않겠네요. 기억 맞고 니은 디귿 틀리고. 자,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은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후간이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기억만 맞네요. 자, 12번 보죠. 자, 토지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는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포괄적 개념의 부지라고 하죠.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맞죠? 가장 넓은 개념, 이걸 포괄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포괄적 개념의 토지. 뭐 하천 부지나 도로 부지나 다 상관하지 않아요.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얘기하죠.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맞고. 자, 맹지는 도로하고 접속면을 가지지 않아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죠.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필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맞고. 자, 임지, 농지, 택지를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상호 간에 중요한 건 전환중에 있어야 돼요. 전환되고 있는 이 토지는 우리가 후간이라고 했으니까 후보지 맞네요. 자, 5번에 보니까 물의 침식으로 인해 수면아래를 잠기거나, 자, 수면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하거나 바다에 잠겼다, 호수에 잠겼다, 강에 잠겼다. 이건 다 뭐라고 해야 돼요? 포락지라고 해야죠.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렇게 나오면 다 포락지. 빈지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 공부가 시작될 때까지의 이 토지로서, 해변 토지로서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많은 토지 이렇게 나와야죠. 자, 14번 보죠. 우리가 주택 유형에서 주택 나오면 암기 코드가 있었죠.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자, 연세 가중이죠. 연세 가중. 자, 여기는 공동이고 여기는 단독이죠. 자, 연립이고 다세대, 다가구, 다중. 이때 암기 코드가 개충수가 4433. 그 다음에 다 660이죠. 첫 번째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공동이죠.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연립은 무조건 구분이 되겠네요. 아파트 무조건 구분되고 연립도 초과는 얘밖에 없으니까. 자, 연세는 구분이 충분히 될 거예요. 연세와 가중은 당연히 구분돼요. 여기는 4개고 여기는 3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와 얘가 구분이 안 돼요. 이걸 구분이 필요해야 돼요. 자,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라고 나와야 돼요.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옛날에 이제 하숙집 얘기하는 거죠. 누구와 누가 있어요, 주로? 학생과 종업원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와 비슷하게 학생이나 종업원 또는 학교, 공장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공장, 종업원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기숙사 나와야 돼요.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며 각 별실마다 취사세를 갖추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3계층 이하, 660 이하 이런 주택을 얘기한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 좀 더 구분하면 19세대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19세대 이하의 주택. 근데 우리 하나만 딱 정확히 구분해도 괜찮으니까 다중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적어놓고 푸는 거예요, 사실. 딱 보면서. 자, 연립 나왔어요. 연립은 4계층 이하 660 초과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다가구 나왔으니까 다가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세 가니까 36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36 이하. 3계층 이하, 그다음에 660 이하라고 나와야 돼요. 다세대 나오면 연세니까 4계층 660 이하 나와야죠. 그래서 660 이하, 4계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다중주택 한번 보죠. 자, 얘가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답으로 나왔죠. 자,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와야 돼요. 공장이나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 학생, 직장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작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얘가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36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660 이하, 그 다음에 3계층 이하.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5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로. 자, 단지형 있는데 원룸형이 사실 바뀌었죠. 법령이 소형주택으로 소형주택을 말한다. 여기에 올해 바뀌어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고 법령이.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옳은 건 4번. 여기서 특히 학생, 종업원 또는 학교, 공장 나오면 기숙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번 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는데, 자, 보죠.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라고 나왔어요. 움직이는 자산, 움직일 동, 자산할 때 산자를 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이에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뭐예요?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 우리가 부동성에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외부, 지역,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매년 한 문제와 관련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여기에 부자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은 인접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질이고, 자, 외부 환경의 영향을 결정하는 건 부동성이에요.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이 지역화 또는 국지화 또는 지역 분석, 지역이란 말 들어가면 다 부동성과 관련돼 있어요. 지역화는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성질. 자, 이 경합은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감가가 일어나는데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관련지어서 부동성과 관련된 거 외워야 되고. 자, 니은에 보니까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 지역 나오면 뭐다?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현장에 임하는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맞죠? 부동성, 임장활동, 니은은 맞는 얘기고. 자, 그러면 기억 틀리고 니은 맞았으니까 기억 틀리고 니은 맞는 거 이렇게 하면 답은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그러면 디귿을 보니까 자,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이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불균형,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뭐 때문에 균형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토지는 공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물리적 공급은 아예 안 되고 경제적 공급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찌되거나 물리적 공급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어렵다요. 그래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기 어렵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증성이라고 하죠.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 나와야 되고. 디귿은 좀 어려운 지문이었고, 자, 디귿을 모른다면 리을로 넘어가야죠. 자,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며 라고 나왔어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배제가 중요한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 때문이죠. 같은 게 없으니까 한 종류 물건이 다 똑같은 가격일 수 없고, 토지 시장에서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라고 나오는 거 같은 게 없으니까 개별성이죠. 리을은 맞네요. 그래서 리을 맞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디귿은 어렵긴 했지만 이제 지문에 기출지문 한번 나왔으니까 수급 조절이 어렵다.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사람은 살려고 하는 마음 욕구는 있는데 공급이 어려워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려운 거예요. 공급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자, 18번 보죠. 자, 옳은 거. 자, 개별성은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자, 불안정 경쟁이 되는 건 뭐를 만족 못하는 거예요? 다 정동진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퇴가 어렵다.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자, 그래서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정 경쟁인데, 이때 보죠. 개별성은 동질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동질하지 않는 성질이 개별성 때문이고, 그다음에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것도 뭐 때문이에요? 개별성 때문이에요. 즉 정보 얘기가 나오면 이 정보는 정자는 정보의 불완전을 얘기하는데, 이 정보의 불완전성은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정보의
비공개성이라고 하고, 그러면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비대칭성. 자, 그러니까 정보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 개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만드는 요인이다. 맞아요. 자, 동질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면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동시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부중성은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가 귀해서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면 땅을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집약화한다. 건물 지으면 고층화되는 거예요, 저층화되는 거예요? 고층화되는 거예요. 이 고층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지하 깊이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걸 입체화된다 그래요. 건물을 지을 때 입체화시킨다, 고층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 니은도 맞는 얘기네요. 자, 디귿 보니까 자,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한다. 임장활동이 필요한다.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이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이죠. 맞네요. 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비소모성이에요.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모도 안 되고 파손도 안 된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 간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제시키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배제시키는 또는 필요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필요한 근거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근거. 좀 어렵게 나왔어요.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부부연계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답은 그래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잘 봐야 돼요.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별성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장활동은 필요한 거고 감가상각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아요. 영속성 때문에. 자, 20번 보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국지화된다. 지역에 국한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한시킨다. 지역에 국한시킨다. 그래서 지역마다 각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지역시장을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부동성 맞네요. 자, 부중성 만들 수 없으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희소하다 보니까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서 토지용을 집약화한다. 맞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의 외부 효과 나왔어. 외부 나오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무슨 성?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부동성 나와야 돼요.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이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자, 토지의 이용 주체 목적에 따라서 분할합병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인문적 특성의 토지를 합치거나 쪼갤 수 있다. 이 토지를 합치거나 쪼개면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을까요? 큰 토지를 막 쪼개면 작은 토지 이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도의 다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할 합병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죠. 토지의 용도 전환이 가능한 것은 무슨 성질 때문이에요?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여보세요? 용도 전환 가능한 건 용도가 하나뿐이 없다라면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전환이 가능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후보지나 이행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가 가능한 것도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자, 이때
유효 이용의 근거도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토지의 용도가 이용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이용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거 이렇게 용도 전환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순수한 토지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토지인데 이용을 못한 걸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죠.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공급이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어요. 용도의 다양성. 자, 22번 보죠. 부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만들 수 없다. 자,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 양. 순수한 그 자체 양은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을 늘릴 수 없다. 맞는 얘기고 순수한 양을 늘린다는 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유한하니까 만들 수 없어서 유한해서 서로 차지하려고는 욕구가 생긴다. 맞죠? 자, 매림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다.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 아니에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농지, 택지 확대시킨 건 매립에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한 건 원래 땅은 있었는데 이용을 못했던 걸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죠.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 이건 경제적 공급의 예라고 나와야지 경제적 공급의 예라고 나와야 돼요. 경제적 공급을 일으켰던 건 무슨 성질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경제적 공급의 예지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예외가 없어요. 자,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키고 발생한다는 건 크게 만든다, 커진다를 발생이라고 표현해요. 만들 수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지가 지대가 높아지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증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고 야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네가 운 좋게 땅을 차지했으면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이 두 개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감정평가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자, 부증성에 기인해서 토지가 이수하면 수요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이때 수요의 경쟁이지 공급의 경쟁이 아니에요. 살려고 경쟁하는 거지 팔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이지 공급자 경쟁이 아니에요. 틀린 건 3번.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부부연계 예외는 없다. 자, 24번 개발권 양도제 보죠. 간단히 한번 잠깐 설명해 보면 자, 보죠. 개발권 양도제는 자, 여기가 이제 규제지역이에요. 자, 규제했다라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둬라. 보전지역이라고도 해요. 자, 원래 건물을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규제해서 야 1층까지만 지어 더 이상 짓지 마 라고 규제했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야 못 짓게 한 만큼에 해당되는 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이 용적률에 대해서 권리를 하나 줄게. 새로 만든 권리 개발권이라 그래요. 개발권을 부여해 준 거예요.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발하지 못하게 한 용적률에 대해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줄 테니 여기서는 개발할 수 없지만 이쪽에 개발지역을 정해요. 이 개발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개발지역도 건물을 5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 갈 거예요. 그 개발권을 양도해서 팔아서 보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보상은 정부가 돈을 쓴 건 아니죠. 거래를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발지역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사오려면 이쪽에 지가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죠. 지가가 낮으면 땅 사가지고 건물 짓지 개발권 굳이 사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지가가 너무 높으니까 땅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개발권을 사와서 건물을 좀 더 높게 초과 용적률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된 건 이 토지 지역과 이 토지 지역의 규제가 달랐는데도 형평성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상을 따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예요.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나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다. 개발권 양도제. 소유권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개발권이에요. 개발권. 정부가 소유권을 마음대로 부여해 주는 건 아니고 못 짓게 한 만큼의 개발권이에요. 이 개발권은 여기서는 개발할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봤을 때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이 있어요. 무슨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 개발권,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 또는 규제지역에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맞죠? 자,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역사적인 배경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한 지문이고. 자, 규제지역,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부여해서 보존하려는 제도이다. 이 개발권이 나와야 돼요. 자, 손실을 이 개발권은 규제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없으나 어디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개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권을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주긴 했지만 이 개발권 자체는 개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한 거고. 자,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자,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개발권의 거래, 양도. 그럼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다. 자, 26번 보죠. 조금 더 경제론 보죠. 자,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양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저량은 일정한 기간에 측정하는 건 이건 유량이라고 나와야 되고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건 저량이라고 나와야죠. 자, 재고, 자산 가치 우리가 제자가 통부인 자,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이건 대표적인 저량인 거죠. 그래서 유량의 예가 아니라 저량의 예고. 자, 거래량, 공급량 가장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량이 있어요. 수요, 공급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량. 자,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해요? 수지라고 해요. 대표적인 유량이 이거예요. 수요, 공급, 수입, 지출.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은 유량의 예다. 자, 5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 자, 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시점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 자, 일정 시점이니까 우리가 수요량, 공급량은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도 있고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량의 수요량 공급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저량이 나와야 돼요. 저량이. 자, 또는 저량의 공급량 또는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대요. 주택이. 자, 그러면 쓰고 있는 주택이 총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500만 있다는 거죠. 쓰고 있는 주택이 1,500만이래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것이 1,500만인데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양이 1,500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고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이 재고주택 공급을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고주택 공급량을 저량의 공급량. 그럼 얘는 얼마? 1,500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100만이 공가 비어있대요. 그럼 현재 시점에 100은 비어 있으니까 저량의 수량은 얼마? 1,40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옳은 지문이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기에 유량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량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때 저량의 공급량을 의미하는 건 재고주택 공급량이고 유량의 공급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의 공급량 얘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나와야 되고 유량의 공급량은 신규 주택 공급량이에요. 새로 만든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왔으니까 저량 개념이다. 여기에 저량이 들어가야 돼요. 저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숫자 맞추는 거야 뭐 찍어도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자, 해당 지역가 아파트인데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해당 지역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 중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맞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지역하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아파트의 가격 변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얘는 수요량의 변화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얘의 나머지 자, 그 재화에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면 다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이렇게 가구수가 증가했다. 이건 뭐 인구수가 증가한 거니까 답은 3번이고 이 문제는 얘이면 얘이냐 이렇게 연결이 맞냐 이런 거 아니에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의 이 중에서 맞는 게 뭐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자, 30번 보죠. 자,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의 설명으로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해당 재화는 아파트라고 나왔어요. 아파트.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예상되면이라고 나왔죠. 아파트 가격 하락했어요? 하락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거야.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떨어질 거라고 예상된다. 미래에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예상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얘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겠죠.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소득이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니까.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자, 곡선 이동을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말이 없으면 정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곡선은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가야 돼요. 상이다,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측이냐 우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표현돼야 돼요. 근데 하상 중요한 거 아니고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보죠. 대체제.
대체제, 보완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 100% 나와요. 자, 대체제, 보완제는 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하니까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대체제. 자, 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를 얘기해요. 비슷한 두 재화를 대체제라고 얘기해요. 자, 비슷하다 보니까 A를 샀대요. A 수요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B의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얘의 수량과 얘의 수량이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이 하나 필요해요. 주택이 하나 필요한데, 즉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있대요. 주택으로서. 그러면 연립 샀어요. 오피스텔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한 건데 하나 샀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예요. 내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싶은데 한 병 마시고 싶어요. 이미 처음처럼 먹었어요. 그럼 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체제라 그래요. 하나 살 때 안 사는 거. 수요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장에서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의 수요가 증가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해석해 보면 A 가격 비싸졌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B를 많이 샀냐? A 가격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냐?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대체 관계냐 부환제냐 이거 묻는 거죠. 자, 그러면 A 가격 비싸면 A를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요. 이게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A 안 사는 대신 뭘 산 거예요? B를 산 거예요. A 안 사고 대신 B 샀대요. 비슷하니까 다르니까. 비슷하니까. 얘 안 사고 대신 얘 산 거예요. 대신 사는 거예요. 대신했다. 이건 비슷하니까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얘 안 사는 대신에 얘를 샀다요. 그래서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C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D의 수요도 증가했대요. 얘 살 때 얘도 샀다라는 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이런 건 보완제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살 때 사는 건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수요의 방향, 수요량의 방향을 따졌을 때, 자, 수요량의 방향을 따질 때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살 때 사면 보완제. 샤프와 샤프심은 보완제 도와주는 관계예요. 샤프 사면 샤프심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해보죠. 자,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단독주택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단독주택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가 대체제 관계래요. 단독 안 샀으니까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고, 그럼 곡선 이동해야겠죠? 맞아요. 곡선 이동하는데 아파트를 샀으니까 아파트의 수량이 증가됐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얘가 답이네요. 자, 대체제 관계에 있으니까 단독 비싸졌으니까 단독 안 사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는데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독주택,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했으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아파트의 곡선 이동하는데 이때 안 사고 얘를 사야 돼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됐어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지문이고. 자, 금리가 하락했대요. 자,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자, 금리의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이건 뭐다? 수요의 변화. 근데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대출 이자율이 싸졌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수요량이 늘어날 거예요. 자, 얘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수요의 변화로 곡선상에서가 아니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거래세가 인상되면 역시 수요량이 변할 거예요. 세금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는 건 이건 뭐다? 수요의 변화죠. 곡선 이동할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세금이 인상됐으니까 수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좌하향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상하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측이냐 우측이냐가 중요하다. 자, 32번 보죠. 자, A와 B는 무슨 관계고 A와 C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 가격이 올랐대요. A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A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A 안 살 때, 자, 보니까 B의 수요는 증가했대요. A 안 살 때 B는 샀대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안 살 때 샀다, 살 때 안 산다. 그럼 대체제죠. 자, A 가격이 오를 때 B는 샀고 C는 또 안 샀대요. 그러면 A 안 살 때 C는 안 산 거죠. 그럼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 관계죠. 34번 보죠. 우리가 이제 중요 체크해야 되는 문제죠. 문제를 너무 많이 잡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예상 문제는 상황에 따라 시간이 모자라면 역시 제가 겹치는 문제를 좀 많이 좀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가 항상 중요해요. 풀었던 문제 다시 푼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제나 기출 문제만 내가 80% 이상 풀어낼 수 있다. 최근 7년 걸. 그럼 무조건 합격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항상 내 걸로 만들려고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보죠. 얘들을 보니까 자,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대요. 이때 우리가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자, 공급자 수가 변했다. 당연히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또는 뭐 생산 기술이 변했다. 당연히 만드는 거니까 공급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자, 생산 요소는 뭐예요? 생산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생산재가 우리가 3대 생산 요소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3대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거 배웠어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생산 요소는 생산재를 얘기하고 노동, 자본, 토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이니까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만들 때는 토지도 생산재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건물을 지을 때는 원자재 같은 것이 생산재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얘들은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수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 공급자 수 생산 기술이야? 이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임금, 이건 뭐 노동자의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임금. 토지도 주택을 만드는데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있어야 주택 만드니까.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거의 가격 변화는 공급과만 관련이 있다. 자, 그럼 보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대요. 그럼 공급에만 영향 미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공급하기가 어렵겠죠. 공급 감소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보죠. 자,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해당 저하는 아파트를 보는 건데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대요. 이 주택을 안 샀다는 얘기죠. 이 주택을 안 사면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 된다? 증가된다. 얘 안 사고 얘를 사는 거예요. 대체제 관계니까. 자,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수요가 뭐 된다? 증가한다. 자, 건설업체 수가 증가했대요. 이건 공급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공급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공급이 증가됐을 거예요. 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올랐대요. 아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토지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재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공급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고 선호도가 많아졌으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죠.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얘들 제시된 6개의 요인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가격을 하락시켰대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변화가 돼야 가격이 하락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게 하는 요인은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예요, 감소예요? 공급 증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요가 감소되거나 공급이 증가된다라면 가격이 하락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건 이 6개 중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를 찾아라라는 거죠. 자, 공급 증가, 아니 수요 감소 먼저 찾으면 수요 감소는 없네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수요 증가니까. 자, 공급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공급 증가는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어렵게 나왔죠.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이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변할 거고 이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뭐냐? 가격이 하락되려면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하락될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수요 줄고 공급 느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애매한 표정 짓지 말고 바로 얘기해요. 아, 선호도가 줄었으니까 수요가 감소죠. 수요 감소.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네. 앞에서 풀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수요 감소네요. 자,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2개네요. 2개. 아, 그래요. 다 2개.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러진 않고 앞에 있으면 좀 잘 안 보이긴 해요. 자, 어쨌거나 선호도 인기 줄었으니까 수요 감소죠. 그래서 답은 2개네요. 답은 2개. 물론 좀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자, 36번 좀 보죠.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비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가 어렵다. 그러면 조직을 만들기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비조직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개별성이 위해서 같은 게 없으니까 같은 걸 묶기가 어려워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 대체하기가 어렵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번에 보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개별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지만 자원을 나눈대요. 뭐에 의해서 자원이 나눠져요? 시장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나눠지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좀 대답 좀 해봐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첫 번째가 가격을 형성한다고, 두 번째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인 거예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수요 공급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은 수행한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출제자가 의도한 건 뭐냐면, 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자원 배분이 일어나긴 해요. 불안정 경쟁 시장도 수요 공급은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지만 자원 배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달성되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았다.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시장 땡땡이라 그래요. 시장 실패라고 얘기해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 거, 시장 실패.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할 수가 있죠. 맞아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차차 또 배울 거예요. 어찌됐거나 개별성에 의해서 불완전 시장으로 만들긴 하지만 수요 공급은 일어나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어요. 단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뭐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는 나타날 수 있다. 불안정 경쟁이니까 시장 실패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와 장기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다? 장기가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있어야 돼요? 비탄력이 비 내리니까 세워져 있고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있으면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맞죠? 누워져 있다. 맞고. 자,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자, 그러면 대체제인 오피스텔은 아파트 안 사니까 오피스텔 뭐다? 산다. 이렇게 돼야죠. 자, 오피스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사면 그 뒤에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변해요? 많이 샀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은 자, 경제 주체에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 이 지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주체의 소득에 따라서, 즉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유형, 용도를 결정한다. 맞아요. 도심 가까이에 중심지에는 주로 무슨 용도로 이용돼요? 주상공 중에 우리가 혹시 차에 그래요? 우리가 도심 중심지에서는 사실 상업지로 이용되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외가로 할수록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게 있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배웠어요. 입찰지대 배웠어요? 소입이니까 알론소의 입찰지대. 즉 입찰은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차지한다. 이때 입찰지대는 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다. 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그 맞는 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심 가까이에서는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렇게 용도가 결정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이게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이 좋은 땅에 맞는 용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수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우리 정리하고 해보죠. 자, 일단은 좀 체크를 해놓고